정혜수는 아침마다 똑같은 시간에 눈을 떴다. 6시 30분. 38년간 몸에 밴 습관이었다. 하지만 이제 출근할 학교는 없었다.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가면 아내 영숙은 이미 집을 나선 뒤였다. 탁자 위엔 식빵 2조각과 우유 한 팩이 놓여 있었다. 메모는 없었다. 혜수는 천천히 식사를 마치고 거실 소파에 앉았다. TV를 켰다가 껐다. 신문을 펼쳤다가 접었다. 시계를 보니 아직 오전 8시였다. 하루가 이렇게 길었던가. 그는 문득 자신이 무엇을 위해 일어났는지 알 수 없었다. 정년퇴직식 날 학교에서 준 은빛 시계는 서랍 깊숙이 들어가 있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라는 말과 함께 건네받은 그 시계는 혜수에게 끝을 알리는 신호였다. 처음엔 괜찮았다. 쉬어야지, 여행도 가야지, 책도 읽어야지. 그런데 막상 시간이 주어지니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다. 아니,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다. 아내 영숙은 달랐다. 그녀는 은퇴 후 오히려 더 바빠졌다. 동네 상가 한켠에 작은 카페를 열었고 매일 아침 일찍 나가 저녁 늦게 돌아왔다. 카페 이름은 봄날의 쉼표였다. 영숙은 손님들과 이야기 나누는 걸 좋아했고 새로운 메뉴를 연구하며 밤늦게까지 노트에 뭔가를 적곤 했다. 오늘은 손님이 20명도 넘게 왔어요. 단골도 3명이나 늘었고. 저녁 식탁에서 영숙이 말했다. 혜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별다른 대꾸를 하지 않았다. 그는 아내의 활기찬 목소리가 때론 부담스러웠다. 자신은 텅 빈 채로 하루를 보냈는데 아내는 온종일 무언가를 채워온 것 같았다. 당신도 뭐 좀 해봐요. 동호회라도 가입하시든지. 영숙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혜수는 대답 대신 물만 한 모금 마셨다. 그는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알 수 없었다. 평생을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에만 쏟아부었던 그에게 자기 자신은 낯선 존재였다. 밤이 되면 두 사람은 같은 침대에 누웠지만 서로 등을 돌린 채 잠들었다. 말은 줄어들었고 시선은 엇갈렸다. 혜수는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 걸까? 은퇴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들 했다. 하지만 혜수에게 은퇴는 그저 길고 긴 추락처럼 느껴졌다. 전화벨이 울린 건 오후 3시였다. 혜수는 소파에 누워 졸고 있었다. 낯선 번호였다. 여보세요, 한영숙 씨 보호자시죠? 119 구급대원입니다. 지금 카페에서 쓰러지셔서 성모병원 응급실로 이송 중입니다.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다. 혜수는 허둥지둥 옷을 챙겨 입고 집을 뛰쳐나갔다. 택시를 잡아타고 병원으로 향하는 내내 그의 손은 떨렸다. 아침에 나갈 때 영숙이 뭐라고 했던가. 저녁엔 일찍 들어올게요. 그게 마지막 말이었다. 응급실 앞은 사람들로 붐볐다. 혜수는 안내 데스크로 달려가 아내의 이름을 말했다. 간호사가 차트를 확인하더니 안쪽을 가리켰다. 3번 칸에 계십니다. 의사 선생님이 곧 나오실 거예요. 커튼을 젖히자 창백한 얼굴의 영숙이 침대에 누워 있었다. 산소 마스크를 쓴 채 눈을 감고 있었다. 여러 개의 선이 그녀의 팔과 가슴에 연결되어 있었고 기계들이 규칙적인 신호음을 내고 있었다. 혜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영숙아. 그는 떨리는 손으로 아내의 손을 잡았다. 차가웠다. 언제나 따뜻했던 그 손이 얼음처럼 식어 있었다. 혜수의 목이 메었다. 1시간쯤 지났을까? 의사가 나와 설명했다. 과로로 인한 급성 심근경색이라고 했다. 다행히 발견이 빨라 큰 수술은 면했지만 당분간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했다. 절대 안정이 필요하며 스트레스를 받아선 안 된다고도 했다. 혜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의사의 말을 들었지만 사실 반도 이해하지 못했다. 그저 다행이라는 단어만 머릿속을 맴돌았다. 밤이 되어 영숙이 눈을 떴다. 희미한 눈빛으로 남편을 보더니 작게 웃었다. 미안해요. 왜 미안해? 내가 미안하지. 혜수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다. 그제야 깨달았다. 자신이 얼마나 아내를 당연하게 여겼는지. 매일 아침 차려진 식사, 깨끗하게 정돈된 집, 빨래와 설거지. 그 모든 게 저절로 되는 줄 알았다.
아내가 카페를 운영하는 것도 그저 취미나 소일거리쯤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영숙은 혼자 너무 많은 짐을 지고 있었다. 카페 운영에 집안일에 그리고 무기력한 남편까지. 혜수는 아내의 마른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다. 이제 내가 할게. 당신은 쉬기만 해. 영숙은 아무 말 없이 눈을 감았다. 하지만 그녀의 입가엔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그날 밤 혜수는 병실 옆 의자에 앉아 밤을 지새웠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이 하나둘 꺼져갔다. 그는 아내의 잠든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주름진 이마, 가늘어진 눈꺼풀, 희끗희끗한 머리카락. 언제 이렇게 늙었을까? 아니, 자신이 보지 못했던 것뿐이었다. 40년 가까운 세월을 함께 살았지만 혜수는 아내를 제대로 본 적이 없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면. 혜수는 아내의 손을 꼭 쥔 채 조용히 기도했다. 신을 믿지 않는 그였지만 그날 밤만큼은 간절히 빌었다. 아내가 다시 건강해지기를, 그리고 자신에게 다시 시작할 기회를 달라고. 영숙이 입원한 지 사흘째 되던 날 두 자녀가 병원에 나타났다. 큰딸 수지는 서울에서, 아들 민호는 부산에서 올라왔다. 혜수는 반가운 마음에 손을 내밀었지만 두 사람의 표정은 어두웠다. 아빠, 병원비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수진이 먼저 물었다. 병실 박복도에서였다. 혜수는 잠시 당황했다. 안부보다 먼저 나온 말이 돈 이야기였다. 일단 퇴직금으로 낼 생각이다. 퇴직금이 얼마나 남았는데요? 그거 다 쓰면 생활비는요? 수진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옆에 서 있던 민호도 거들었다. 누나 말이 맞아요. 엄마 상태 보니까 올해 입원해야 할 것 같은데 나중엔 어쩔 건데요? 그건 천천히 생각해보자. 천천히요? 아빠는 항상 그러시네. 계획 없이 그냥 되는 대로 사시잖아요. 민호의 말이 혜수의 가슴을 찔렀다. 하지만 혜수는 참았다. 자식들도 걱정이 되어서 그러는 거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다음날 상황은 더 나빠졌다. 병실 밖에서 남매가 다투는 소리가 들렸다. 언니가 부담해야죠. 언니가 훨씬 잘 살잖아요. 뭐? 내가 왜? 오빠도 남자잖아. 장남이 책임져야지. 무슨 시대의 장남 타령이야. 그리고 난 애들 학원비에 대출 이자에 여유가 없다고. 나도 마찬가지야. 애 둘 키우는데 돈이 얼마나 드는데. 혜수는 문을 열고 나갔다. 두 사람은 입을 다물었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불만이 가득했다. 그만해라. 엄마 들으면 어쩌려고. 아빠,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지금 집이랑 땅 팔면 병원비는 충분히 낼 수 있잖아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혜수는 딸을 물끄러미 바라봤다. 그럼 우린 어디서 살라고? 작은 데로 이사 가시면 되죠. 어차피 둘이 사시는데 그렇게 큰 집이 필요해요. 민호도 거들었다. 그게 나중엔 어차피 저희 거잖아요. 미리 정리하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혜수는 더 이상 듣지 않았다. 그는 천천히 병실로 돌아갔다. 침대에 누워있는 아내의 얼굴을 보니 눈물이 났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려고 자식들을 키운 게 아니었다. 그날 밤 혜수는 오래 생각했다. 자식들은 부모의 건강보다 재산에 더 관심이 있었다. 서로 책임을 미루며 다투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혜수는 자신의 삶을 돌아봤다. 평생 성실하게 살았다. 자식들에게 최선을 다했다. 하지만 결과는 이것이었다. 냉랭하고 계산적인 자식들. 다음 날 아침 혜수는 결심했다. 병실에 홀로 앉아 메모지에 뭔가를 적었다. 집과 땅을 정리하고 병원비와 생활비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기부하기로 했다. 자식들에게 남겨줄 것은 없었다. 그리고 영숙이 어느 정도 회복되면 자신은 잠시 떠나기로 했다. 가족에게서 이 복잡한 관계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아니, 벗어나야 했다. 미안하오, 영숙. 혜수는 잠든 아내의 손을 잡으며 중얼거렸다. 그의 눈가에 주름이 깊게 패였다. 그는 더 이상 자식들을 원망하지 않기로 했다. 그저 자신의 남은 삶을 살아가기로 조용히 결심했다. 혜수가 도착한 곳은 경상남도 작은 산골 마을이었다.
버스 종점에서 내려 한참을 걸어야 나오는 20가구 남짓한 마을. 부동산에서 소개받은 집은 낡았지만 단단했다. 마당엔 텃밭을 일굴 만한 공간이 있었고 뒤편으론 야트막한 산이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었다. 짐을 풀고 첫날 밤을 보냈다. 도시에선 들리지 않던 소리들이 들렸다. 풀벌레 소리, 바람이 나뭇잎을 스치는 소리, 멀리서 개 짖는 소리. 해수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빠졌다. 새벽 5시 해수는 자연스럽게 눈을 떴다. 밖은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았지만 동쪽 하늘이 옅게 밝아오고 있었다. 그는 낡은 책상 앞에 앉아 편지지를 꺼냈다. 영숙에게. 첫 문장을 쓰는 손이 떨렸다. 뭘 써야 할지 막막했다. 하지만 곧 펜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오늘 이곳에 도착했소. 당신이 좋아할 만한 곳이요. 공기가 맑고 하늘이 넓소. 당신이 회복되면 꼭 같이 오고 싶소. 편지는 길지 않았다. 하지만 그 안에는 40년 가까이 말하지 못했던 마음이 담겨 있었다. 아침 해가 뜨자 해수는 호미를 들고 마당으로 나갔다. 잡초가 무성한 땅을 파기 시작했다. 오랜만에 하는 육체노동이라 금방 허리가 아팠다. 하지만 싫지 않았다. 땅을 파고 돌을 골라내고 흙을 고르는 일이 묘하게 마음을 진정시켰다. 거기 새로 오신 분이시죠? 담 너머로 목소리가 들렸다. 70대쯤 돼 보이는 노인이었다. 해수는 허리를 펴고 인사했다. 네, 정혜수라고 합니다. 오, 나는 김철수요. 바로 옆집에 살지. 뭐 심으실 건가? 상추랑 고추 좀 심으려고요. 때가 좀 늦었는데. 그래도 조금만 서두르면 되겠구만. 김철수는 자기 집에서 모종 몇 개를 가져다 주었다. 그리고 텃밭 가꾸는 법을 친절하게 알려주었다. 해수는 고마운 마음에 고개를 숙였다. 그 뒤로 해수의 하루는 규칙적이었다. 새벽에 일어나 편지를 쓰고 해가 뜨면 텃밭을 돌보았다. 점심은 간단히 국수나 라면으로 때우고 후엔 마을을 산책했다. 저녁엔 이웃들이 나눠준 반찬으로 식사를 하고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일주일쯤 지나자 마을 사람들과도 친해졌다. 경로당에 가면 할머니들이 막걸리 한 잔을 권했고 마을회관에선 할아버지들과 장기를 두었다. 모두 해수의 사연을 물었지만 그는 자세히 말하지 않았다. 다만 잠시 쉬러 왔다고만 했다. 열흘째 되던 날 텃밭에 작은 싹이 돋아났다. 해수는 무릎을 꿇고 한참 그 싹을 바라봤다. 작고 연약한 생명이 흙을 뚫고 올라온 것이다. 그 모습이 묘하게 자신 같았다. 그날 밤 해수는 편지에 이렇게 썼다. 오늘 텃밭에 싹이 돋았소. 작지만 단단해 보이요. 나도 이제 조금씩 자라는 것 같소. 이곳에 와서 알았소. 삶이란 빨리 가는 게 아니라 제대로 가는 것이라는 걸. 당신도 천천히 회복하시오. 우리에겐 아직 시간이 있어. 편지를 접어 봉투에 넣으며 해수는 미소 지었다. 마음이 가벼웠다. 자식들에 대한 원망도 자신에 대한 자책도 조금씩 사라지고 있었다. 창밖으로 달빛이 쏟아졌다. 해수는 마당에 나가 밤하늘을 올려다봤다. 별이 쏟아질 듯 많았다. 도시에선 볼 수 없던 별들이었다. 그는 한참 동안 그 별들을 바라보며 서 있었다. 삶의 속도가 느려질수록 보이는 것들이 많아졌다. 그리고 마음은 오히려 단단해졌다. 석 달이 지난 어느 오후였다. 해수는 텃밭에서 물을 뽑고 있었다. 등 뒤로 발소리가 들렸다. 익숙한 걸음걸이였다. 여보. 해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영숙이 서 있었다. 얼굴에 핏기가 돌았고 눈빛도 예전처럼 생기가 있었다. 해수는 손에 쥐고 있던 물을 떨어뜨렸다. 영숙.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서로를 바라만 봤다. 말이 필요 없었다. 영숙이 먼저 웃으며 다가왔다. 이런데 숨어 계셨네요. 어떻게 찾았소? 아이들한테 주소 받았어요. 한참 찾았어요. 해수는 아내의 손을 잡았다. 따뜻했다. 병원에서 잡았던 그 차갑고 약한 손이 아니었다. 영숙도 남편의 손을 꼭 쥐었다. 두 사람의 손엔 모두 흙이 묻어 있었다. 들어가서 차나 한잔 하시오. 해수가 안으로 안내했다. 낡은 집이었지만 깔끔했다.
마루엔 빨래가 개켜져 있었고 부엌엔 설거지가 돼 있었다. 영숙은 그 모습을 보며 놀랐다. 당신이 이 모든 걸 혼자 배워야 했소. 당신 없으니 어쩔 수 없더구만. 영숙은 웃음을 터뜨렸다. 오랜만에 듣는 남편의 솔직한 말이었다. 두 사람은 마루에 앉아 차를 마셨다. 창밖으론 텃밭이 보였고 저 멀리 산이 보였다. 여긴 좋네요. 당신이 좋아할 줄 알았소. 잠시 침묵이 흘렀다. 편안한 침묵이었다. 영숙이 먼저 입을 열었다. 미안해요. 제가 너무 바빠서 당신을 소홀히 했어요. 아니요. 내가 미안하오. 당신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몰랐소. 우리 참 어리석었네요. 그러게 말이요. 두 사람은 마주보며 웃었다. 주름진 얼굴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젊은 날의 두 사람 같았다. 혜수는 영숙의 손을 이끌고 마당으로 나갔다. 평상 하나가 놓여 있었다. 김철수 할아버지가 만들어준 것이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았다. 여기 앉아서 별 보면 좋더구만. 같이 보고 싶었소. 영숙은 대답 대신 남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혜수는 가만히 아내의 손을 잡았다. 오후 햇살이 두 사람을 비췄다. 당신이 있어 다행이야. 영숙의 목소리가 작게 울렸다. 혜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도 같은 생각이었다. 나도 그렇소. 당신이 없었으면 아마 난 아무것도 아니었을 거요. 지난 세월의 오해와 상처가 봄볕에 눈 녹듯 사라졌다. 그들은 이제 알았다. 사랑은 큰 말이나 행동이 아니라 이렇게 나란히 앉아 손을 맞잡는 것이라는 걸. 서로의 숨소리를 듣는 것이라는 걸. 이제 뭐 할 거예요? 영숙이 물었다. 혜수는 텃밭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냥 이렇게 살면 되지 않겠소. 당신과 함께. 그래요. 그럼 됐어요. 저녁 해가 산 너머로 지고 있었다. 하늘은 주황빛으로 물들었다. 두 사람은 평상에 앉아 그 풍경을 바라봤다. 말은 없었지만 마음은 통했다. 남은 생이 얼마나 될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들에겐 이제 두려움이 없었다. 서로를 바라보며 사는 삶, 그것이면 충분했다. 평상 위에서 두 사람의 손은 여전히 맞잡혀 있었다.